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입니다. 10과 북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술, 음악, 문학, 그리고 영화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철학들이 부서지며 파편화되고 다양화되어지며 현대 철학은 개별적으로 사유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현대의 비관론과 파편화는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리로는 유럽 대륙에서 영국, 후에는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문화로는 철학에서 미술, 음악, 일반 문화와 신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파될 때 많은 세대차와 계층 간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관론과 이분법적인 관점은 철학이 가장 먼저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수단은 미술이었습니다. 자연주의 그림에서 벗어나서 내가 보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시작으로 인상주의가 시작됐고 그의 대표적인 예로는 모네가 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의 등장은 절대로 되돌아가서 문제를 풀려고 함으로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예로는 세장과 고흐, 고갱 등이 있습니다. 철학이 개인의 파편화가 되어갈 때 마찬가지로 미술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림의 기법이 아니라 세계관을 표현하기에 힘썼고 자연적으로 혹은 너무 파편화시켜 자유의 극단으로 가는 극단적 추상주의 등 이런 예술이 판치게 되었습니다. 사물들을 파편화되게 그리기 시작하였고 그림은 점점 추상적이게 변하게 되었는데 이후 파블로 피카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세잔의 파편화를 이어받아 여러 인상주의 파들의 개념과 혼합시켜 현대 미술을 탄생시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세계의 파편화를 그림에 나타내는데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인간을 표현하고 이들의 기법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성이 점차로 파편화되게 표현됩니다. 아래의 그림들을 통해 모네와 세잔, 피카소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에 뒤샹과 같은 사람들은 부조리함과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더 파편화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뒤샹은 예술품으로 아무 기성품이나 가져와서 자기 낙관만 찍으면 작품이 된다며 예술의 정의를 해체시켰고 부조리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폴록의 경우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흔들리는 물감통을 매달아 물감을 떨어지게 하며 그림은 우연의 산물이라 주장합니다. 보이는 사진들은 마르셀 듀상의 그림과 작품, 잭슨 폴록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제멋대로 된 공간이 아닙니다. 잭슨 폴록이 우연을 주장하며 흔들리는 깡통에서 물감을 떨어지게 했지만 그 물감조차 중력과 수많은 우주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파편화된 생각을 전파한 세 번째 방식은 바로 음악입니다. 크게 독일 음악과 프랑스 음악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독일 음악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베토벤의 사중주곡입니다. 이 음악은 현대음악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등장했는데 본인의 철학을 음악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향곡 9번은 니체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간의 실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쇤베르크를 통해 12음계가 등장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영속적 변화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 현대음악으로 흘러가며 생기게 된 특징입니다. 바흐는 기독교인으로 개인과 역사 모두 완결이 있을 것을 믿고 그의 음악도 완결을 짓게 되었지만 이 시기부터는 미해결의 노선을 타며 서양 음악사와 현대 음악 개론에서 리듬 악구를 계속 변화시키는 음악에 규정할 수 없는 긴장감을 주는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전자로 소리를 내는 전자악기들이 점차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변화로는 드뷔시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드뷔시는 음악을 파편화시키게 된 시작으로 고전 음악에서 음악의 파편화를 추진하여 음악이라는 개념의 해체를 시작시켰고 고전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과 락 음악, 흑인 재즈에도 침투하게 됩니다. 존 케이지라는 사람은 우주가 우연이라 믿었고 동전을 던져 음악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오케스트라의 질서를 일부러 흐트러뜨려 음악을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뒤샹을 위한 음악이라면서 침묵으로 이루어진 관객들의 우연적인 소리를 음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음악의 해체를 저자는 그저 소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주에 일치하지 않는 예술이라 표현하며 비행기의 예를 듭니다. 비행기는 조심스럽게 또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날 수 있으려면 우주의 흐름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적 감각은 자연에서 온 미적 감각입니다. 존 케이지가 말하는 음악은 우주의 세계관에서 더 이상 음악이 아니게 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존 케이지의 특이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물 아래에서 첼로 연주를 하는 것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술이라고 명할 수 없고 오히려 철학적 지적 표현이라고 말하며 음악에서의 철학적 문제를 표현하며 파편화된 생각으로 개념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로 표현된 파편화된 메시지를 보기 원합니다. 사상을 나르는 그 다음 수단으로 시, 소설, 드라마와 같은 일반 문화가 사용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는 엘리엇의 시인데 그는 이 시를 통해 파편화된 개념을 시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시의 양상이 확실히 변한 것을 통해 철학의 파편화된 사상이 시에서까지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데에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들이 사용되며 이러한 파편화된 개념들이 미디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미술, 음악, 문화, 대중매체, 신학 등에서 삶의 파편화된 개념을 물들입니다. 형식 철학은 약해졌고 초기 과학의 인식론적 기반, 합리적인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성으로 우주를 탐구할 수 있다고 여겼던 초기 과학을 버리고 오직 실증주의 철학, 과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론과 비슷한 것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술가들의 인상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잡다한 감각 자료에서 선택하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신과 관찰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어진 정보인지 아니면 환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초기 과학처럼 이성적인 하나님이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은 것을 알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기독교를 떠나서는 갖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은 인식론적 기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대 과학은 이런 상황에서 늘어가는 풍요를 목표로 하는 기술 형태 혹은 사회학적 과학, 이 둘 중 하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학적 과학은 사람들이 객관성을 거의 확신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회학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결론으로 쉽게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이라는 개념과 그로 인해 인종차별의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연관성을 들며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이상적으로 목표하는 객관성도 이 시기에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개념이 파편화되고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자 뉴스 칼럼에선 객관성이 사라지고 사회학적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이 신념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조작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졌고 특히 과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을 종교처럼 신뢰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증주의 이후에 또한 언어 분석이라는 철학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은 가치나 사실에 이르기 위해 실존주의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성 영역에서 찾으려고 다시 시도한 것이지만 결국 언어는 그저 언어에 이를 뿐이었고 어느 쪽도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위에 나온 모든 철학 개념들은 일반 문화라고 부른 미술, 음악, 소설, 시,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등장했다는 것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유명한 철학 책들은 사르트르와 카미와 같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실제로 집필한 책입니다. 더 이상 철학을 형식적 진술의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설이나 미디어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화로 많이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도덕적 가치에 대한 확실성이나 인간의 범주가 전혀 없다는 사실 등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현대인은 이성 없이 낙관론을 찾으려고 비이성의 영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인간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실성도 실제와 환상을 구별할 범주도 전혀 없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제시된 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인지 상상이나 환상인지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침묵이라는 영화를 찍은 감독도 녹화 인터뷰에서 신은 죽었다는 결론에 도달해 침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두면 우주에는 궁극적 침묵이 없고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환상과 공상을 구별할 수 있는 범주의 확실성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철학적 영화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활동하는데 사회는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10과 북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